네, 안녕하세요. 이제 14주차 기업 진단론, 이제 마지막 주차네요. 예. 하여튼 되게 어려운 교육 과정이었죠. 저희 과정이 그 전공이 선택들만 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뭐 1학년 과정이 있고 2학년 과정이 있고 체계별로 있으면 좋은데, 저희 과정이 대부분은 그 자격증 위주로 전공 과정이 다 바뀌었고,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과정이 나머지는 이제 필수적으로 사업가로서 아니면 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알아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그 지식들을 이제 전공 과목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재무나 회계 이쪽이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파트거든요. 이거는 뭐 경영학에서도 다루지만 저희 창업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욕심 같아서는 전공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선택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어쩔 수 없이 넣었지만, 뭐 장담하지만 어렵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과정이고, 일반인들이 처음에 어떤 기초 지식 없이 접하다 보면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여튼 저도 최대한 쉽게, 그리고 실무에 있는 분들은 또 실무에 맞게 이 과정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언제나 교육과정 끝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튼 마지막 주차까지 잘 쫓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과목은 이제 신용평가, 저번 주에 이어서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건데요. 그리고 기업 부실에 대한 부분도 다룰 건데요. 일단 이 신용평가는 기존에 13주차까지 진행했던 어떤 재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설명만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이 과정의 그 주요 목표들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차입니다. 예. 마지막 주차라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없는 과정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것 같아서 조금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 시작을 하다가, 그러니까 신용 분석의 가장 중요한 5C,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예, 5C. 5가지 C 요소, 그러니까 신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요 항목들을 분석을 하는지, 신용 분석 회사들이 어떤 걸 분석을 하는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경영자의 인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건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뭐, 그 신용분석사에서는 네이버 검색도 하기도 해요. 그 대표님이 진짜 네이버에 검색이 되는지, 그리고 검색이 됐을 때 좋은 쪽의 기사가 많은지, 나쁜 쪽에 많은지, 그리고 또 그 대표가 경력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채무 상환 능력. 이건 이제 유동성 지표를 제일 많이 보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 예, 현금 흐름도 많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수익성.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투자한 그 자산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산들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본력. 이 자본력은 자기 자본이 자본이에요. 대출은 자본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자본.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볼까요? 자기 자본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자기 자본은 뭐예요? 그렇죠. 회사가 보유한 보유 주식과, 그리고 또 어떤 게 자기 자본이에요? 맞습니다. 예,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예, 주주들의 지분. 이것도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경영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 그러진 못하거든요. 아니다. 어떤 건 돌려드릴 수도 있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는 사채의 개념이 강하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 중에 내 자본. 그러니까 회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자본. 예, 이걸 이제 자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본. 자,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뭐예요? 담보 능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물적 담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무형의 어떤 자산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기보라든가 아니면 신보를 통해서 기술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담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기업의 내부적인 그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죠. 경제여건은. 그래서 예를 들면 환율이라든가 특정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그 신용평가는 낮게 될 거고요.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호재가 더 많을 때 예, 신용평가는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5가지가 5C가 캐릭터, 캐패시티, 캐피털, 코레이터럴, 그 다음에 컨디션, 외부 환경,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5C, 신용 분석의 5가지 요소다. 요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용 분석 절차입니다. 이번 주는 신용 분석 절차는 첫 번째는 뭐예요? 수익성 분석, 그쵸? 그 다음에 활동성 분석, 그 다음 재무구조 분석, 성장성, 생산성,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 비율이고요. 그 전에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게 경영 영업 활동이에요. 첫 번째가, 그쵸?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게 뭐예요? 사업 성격, 그러니까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쇠퇴하고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경쟁자 정보.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가 화랑이다. 이것도 신용 분석에서는 좋게 평가를 해요. 예, 그리고 경쟁자 자질이라든가 또 대출 용도도 봅니다. 신용 분석을 할 때는 대출을 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 대출 용도가 뭐예요? 예, 주로 자산성인지 아니면 소멸성인지. 당연히 소멸성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그 투자사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을 자산화 시키는데, 그 자산화가 무형자산이냐 유형자산이냐에 따라서 신용평가가 낮아지고요. 달라지고요. 당연히 유형자산을 좋아하겠죠. 또 두 번째로는 없어지는 자산이 좋아요? 소멸성 자산이 좋아요? 보존성 자산이 좋아요? 당연히 보존성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그 조달 자금에 대한 어떤 활용을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 신용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자료의 신뢰성.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신용평가 기관에 그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는 어떤 수치로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성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양도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영이라든가 영업활동 검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재무비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우리 그 전에 재무 분석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 재무비율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배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수익성 분석은 도대체 재무 분석에서 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다. 자본이익, 매출이익. 활동성 분석은 뭐다? 주로 회전율 분석. 그 다음에 재무구조 분석은 주로 부채라든가 유동비율 분석. 성장성은 각 기간별로 증가율,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성은 부가가치율이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를 보는 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이라든가 투자활동, 이게 손익분기점 분석이죠. 예, 아니면 손익분석표를 가지고 주로 보는 건데, 이런 내용들로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절차는 첫 번째는 경영, 영업활동 검토, 두 번째는 재무비율 검토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신용분석 절차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세 번째는 재무비율 분석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 나타내는데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넘어갈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점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이 신용평점,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평가를 해서 저런 뭐 재무분석도 하고 그리고 경영분석도 해가지고 신용평점이 보통 나오는데, 신용평점은 아시다시피 뭐 제일 높은 게, 보통 우리는 신용평가를 나이스에서 주로 하죠. 예, 여러가지 신용평가 기관들은 있어요. 한번 쳐볼까요? 여기다. 보세요. 나이스 지킴이, 뭐, 또, 이크레이더블, 올크레딧, 이거 다 이제 신용 분석, 신용 평가 기관인데요. 주로 뭐,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데는 이 나이스라는 데요. 나이스. 예, 나이스라는 데인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예, 기업 같은 경우에 평균, 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소기업도 한 20만원대, 이 정도 합니다. 예,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 그래서 이런 거는 왜 해요, 근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제안을 하거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받아가지고 그 신용평가서를 넣으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고요. 또, 대출을 받을 땐 주로 누가 하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은행기관에서 이런 데다 맡겨서 합니다. 예, 이런 데 맡겨서 하는데,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신용평가 결과 한번 볼까요? 여긴 안 나오네. 등급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개인 신용 보고서는, 개인 신용 평가는 이런 데서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셨어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셔서요. 네, 내 앞에다 놔야 되는구나.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이거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부 환경이 이러니까 안 보이는데. 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뭐 있으면요. 여기 나오면, 여기서 요 밑에, 요 밑에를, 밑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요. 어디 갔냐, 봅시다. 이게 맨날 바뀌어서, 여기에 있네요. 요 점점점을 눌러야 돼요. 점점점. 요 점점점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예, 요 노란 부분이 이게 지갑이거든요. 보이시죠? 지갑. 예. 이 지갑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자산이 있어요. 그 자산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 자산을 눌러보면, 이렇게 자산을 눌러보면, 여기에 보면 신용점수 확인하기라고 나옵니다. 그쵸? 예. 요걸 누르면 요거는 간단하게, 이건 무료로 이렇게 신용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신용 점수가 나옵니다. 신용 점수가 몇 점이라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대출 한도도 바로 뽑을 수가 있고, 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이런 식으로 신용 평가를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본인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개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어디 있을 거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신용등급표를 공식적인 그 기관에, 여기 지금 나이스 던앤 브랜드 스트리트라는 어떤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 많아요. 이런 회사로부터 이제 의뢰를 해서 받는 거죠. 예, 받는 건데, 이게 B0, B풀, B 플러스 플러스, B3 플러스, 그 다음 3 플러스 다음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그 다음 A0, A 플러스, A 뿔뿔, A 뿔뿔, C, D, E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등급을 파악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제 생각에 요즘에. 그죠? 이게 너무 비싸. 이게 몇십만 원씩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이제 신용평점 제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이런 걸 신용평점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의의는 금융기관에서, 그쵸? 예, 기업의 대출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재무수단이고, 예, 뭐 지수법이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여기서 알아두실 건 이제 평점 항목. 예, 도대체 신용평점은 그러면 뭘 가지고 따지는지, 일단 첫 번째 재무상태. 그렇죠? 재무상태에서도 제일 많이 보는 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 사업 현황 및 전망. 이거는 산업 분석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인지를 파악해서 그 동종업종의 기업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의 관계. 이건 이제 그 은행들한테 대출이 얼마나 되고 대출이 솔직히 잘 갚아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연체만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은. 예. 돈을 안 빌리는 것도 신용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거래 신뢰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평가할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경영 상태, 그렇죠. 경영 방식이라든가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뭘로 볼까요? 그렇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재무제표 가지고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예,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평가 기관에서 담당하는 분이 그럴 때 뭐 솔직하게 대답해주고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말하는 투도 보겠죠. 예, 얼마나 지적인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에 약점이 좀 있긴 있는데 처음에 만나서 제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뭐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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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측정을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용평가 기관이 아닌 이상은 이런 걸 볼 필요는 없고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빌렸을 때 연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손익분석표에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본이 잠식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 건전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자산 건전성을 총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차주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는 기업에 등급을 정해놨는데 보통은 정상 이게 뭐야 신용상태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빌리더라도 잘 갚으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주의는 어때요? 원리금에서는 문제 없으나 차주의 대출 및 연장의 경우 세심한 주의 필요. 이게 뭐예요? 요주의로 걸리면 대출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대출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량한 기업은. 왜? 뭐라고? 더 대출해가라거나 아니면 대출 어떻게 연장 계약 하실 거죠? 라고 거꾸로 물어봐. 예. 그러면 진짜 우량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이번에 이제 그 빌린 거는 잘 썼고요. 예. 대출 필요 없고 현금이 많으니까 예, 이자 아까워서 대출 안 할래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인데는 이자율을 낮추겠다고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주의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번엔 대출하려면은 한 처음에 1억을 대출하셨는데 연기하시려면 이번엔 8천만 됩니다. 그러니까 줄이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요주의가 되면 이자율을 올리겠죠. 이제 이런 경우가 요주의. 근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고종은 뭐냐면 차주의 신용 상태가 악화된다는 건 이제 보통 재계약을 하거나 그 대출을 할 때는 그 채권 회수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이 잠식이 돼 간다?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위험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고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고정. 그래서 차주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고 자산 및 회수가 의문이 될 경우, 예, 그래서 자산이 야 회수할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추정 손실에 해당하는 자산을 고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추정 손실에 해당하는 자산, 예, 그러니까 빌려준 그 대출,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기준을 정상 대출, 요주의 대출, 고정 대출, 기업에 따라서 나눠 놓는다는 거예요. 고정 대출로 잡히면 뭐예요? 아, 이거는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구나라고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회수 의무는 뭐예요?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나빠져서 채무에서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여 차주에 대한 자산 중, 예, 회수 예상 가액을 초과하는 자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1억을 빌렸는데 1억보다 더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거의 회수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산. 그 다음에 추정 손실은 뭐예요? 그렇게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대충급의 회수 예상 가액을 초과하는 자산. 예, 이거를 한마디로 해서 못 갚는 자산을 갖다 추정 손실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눠서 채권들을 나눠서 정리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채권 등급의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 자, 채권 등급은 왜 평가해요? 신용평가 기관이 특정 기업의 채권에 대한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고 등급으로 그걸 표시해서 투자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무슨 거를, 예, 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보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띠끼지 않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쵸? 예, 누구한테? 은행권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에 사채 돌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은행권한테 왜 이 채권 등급을 발행을 해주냐. 채권 등급은 뭐예요? 사채를 기업이 발행할 때 그 사채에 대한 등급이에요. 막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띠낄 가능성이 있다? 아, 자꾸, 그러니까는 그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예,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런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런 건 평가를 하는데 주로 어떤 데를 주로 상대로 하느냐. 첫 번째 기업,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채권을 발행하고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뭐예요? 그걸 국채라 그러죠. 이 국채는 발행을 누구한테 해요? 주로 다른 나라한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 예, 뭐 무디스라든가 스탠다드 앤 차타드라든가 이런 어떤 국제적인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부터 국가 등급. 아마 우리나라 지금 국채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나오나 이러면? 이게 국채죠. 지금 2022년 최근 옵션. 네, 이게 2020년 3월 기준인데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S&P에서는 AA를 주고 있고요. 무디스에서는 A2, 예, 세 번째 등급이네요. 그 다음에 피치사에서는 네 번째 등급, S&P에서는 S&P는 예, 다른 거군요, 이건. 일본보다 두 단계 낮게, 아직도 낮네, 일본보다는. 그리고 중국보다는 한 단계 높고요. 예, 그리고 한 단계밖에 안 높나, 중국하고. 예, 한국보다 높은 신용등급 AAA 등급인 독일이 더 높구나.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와 AA 플러스인 미국에 불과하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세계 한 세네 번, 네다섯 번째 되나 봐요. 예, 등급으로 따지면 예, 그 정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국채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신용평가 기간은 얘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신용평가 기간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뭐예요? 신용도를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평가를 해줍니다. 그다음 채권 등급 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뭐다? 자산 가치와 유동 재무자원과 미래의 수익력 이 세 가지다. 예,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뭐예요? 채권 등급을 사채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뭐다? 예,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유동 자원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수익력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채권 등급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첫 번째 예비 평가. 이거는 뭐예요? 기업이 예비적 아니 그 신용 평가 기관이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예요. 예. 가끔 사전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 기업이나 하지 않겠죠. 이런 거는 대기업이라든가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전 평가를 해놔도 그 기업에 궁금한 어떤 투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유료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평가를 할 수도 있죠. 개인 기업들은 이런 건 예비평가를 안 하겠죠. 자, 이런 데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본평가. 이건 뭐예요? 기업이 요청을 해서 하는 평가. 정기평가는 그 기업이 일단 평가를 한번 받았을 경우에 그 기업의 그 채권이라든가 이런 채권 등급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잖아요. 왜? 그 똑같이 자산이라든가 유동 재무자원이라든가 수익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등급이 정해진 기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등급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정기평가고요. 수시평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가 딱 일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전쟁에 의해서 그 외부 환경이 변화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타격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들은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번 러시아 한번 쳐볼까요? 러시아 국가 신용 등급 들어가 보면 보세요. 피치사는 지금 정크로 강등을 시켰대. 예. 자그마치 6단계를 지금 내렸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내리는 게 바로 수시평가예요. 수시평가. 예. 야, 이거 엄청나게 내렸나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하죠.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 그때 러시아 채권을 투자자 차원에서 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세계로 눈을 돌리면요. 저도 안 하고 있지만 예, 이쪽에 대해서 배우면 이것도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그쵸? 예, 제 생각엔 이런 거 6단계를 내렸다? 그럼 지금 이 사채가 얼마나 가치가 없어졌겠어요. 근데 이런 사채들을 국채죠, 국채. 국채를 전쟁이 끝날 때가 언제쯤이 모르지만 그때쯤 사놓는다? 분명히 이거는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하여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하고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수시평가는 이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게 바로 뭐다? 그 수시평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에는 주로 그 채권 등급에 대해서 아니면 채권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저 위에 보시면 이럴 때 그 신용평가는 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어떤 분류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채권 등급 평가 관련된 어떤
채권이 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이렇게 이론으로 마지막 시간은 좀 가볍게 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데서 기말고사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예, 그 아까 수익성 문제나 이런 건 한두 문제만 나와야죠. 계산 문제는. 하여튼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봬요.